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를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죠. 물론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럽도 지금 현재 반대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물적 분할에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부분이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죠. 자, 자사주 매입은 일단 다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 또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너무 흘러가는 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일단, 해외 시장 동향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3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6%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수 흐름을 이렇게 딱 보고 있자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다,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품을 좀 걷어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떠오르죠. 실제로 이런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핑계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태, 즉 고평가된 부분들을 완전히 다시 돌려놓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겠죠. 뭐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상승 이후에 또 하락이 있고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되었다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표면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든 아니면은 물가든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지금 일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보합 출발, 상승 출발했었던 지수였는데 그냥 뚝뚝 떨어졌습니다. 계속 그냥 그 이후에,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얼만큼 나빠지고 또 얼만큼 나쁜 상태로 지속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내려간 재료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먼저 좀 알아볼 거예요. 국제 유가 폭등이 장중 내내 투심을 짓눌렀다. 자, 유가가 일단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일각에서 뭐 200불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배럴당 130달러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WTI 가격이 배럴당 119.4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13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장중에 이미 130달러까지도 올라섰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은 이제
그 130달러라는 구간 또 150달러 정도라는 그 구간까지는 도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원유와 관련된 그런 어떤 대책이 새로 나오게 된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12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석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불과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1, 2주 전만 하더라도 석유, WTI가 100불까지 가겠는가라는 의문점까지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모습이 좀 된 거죠. 자, 지금 130달러대로 레벨을 높였고 시장 일각에서는 2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상정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의 참여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최근에 나온 어떤 이야기들 살펴보게 되면 백악관 또 이제 그 의회에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지금 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너지라든지 원유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로 결정짓지는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모르죠. 뭐 한두 시간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잠들어야 되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결론이 났지 않은 상태로 일단 넘어갔다. 그냥 그게 제일 무섭기도 하죠. 네,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정할 수도 있어. 이게 공포심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당장 이제 유럽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러시아와 이런 그 자원 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전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 우려감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은 경기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갑자기 급등해버리게 되면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났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은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차 회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냥 성과 없이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리고 성과가 없이 끝났으면서 이제 4차 회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곧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하죠. 자, 일단은 이 3차 협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협상에 들어갈 때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카드를 일단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토를 보존해달라 그런 식의 뭐 지극히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장 크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중립국의 위치를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3차 회담에서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 1차, 2차 때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3차 때는 아주 확실하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있었느냐? 지금 군사 행동을 중지해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행동 중지해라. 비무장으로 하고 너희들 중립국 지켜라.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어느 정도 딱 못 박아버려라. 그래서 니네들 나토 가입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해라. 지금 헌법에서는 이제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 다시 바꿔라. 그러니까 군사행동 중지하고 너희들 중립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거.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카드로 들고 갔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협상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토를 지키겠다,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카드에서 분명히 이제 뭔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귀속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러시아가 불법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치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크림반도의 소유권은 실제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거기다 해군 기지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의 병합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해라. 이제 이거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해라. 러시아 거라는 걸 인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부근에 이제 그 어디죠? 흑해인가요? 그쪽 부근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러시아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다 생각된다면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귀속을 인정해라. 이거 러시아 땅이라는 걸 인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독립 인정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골자요. 세 가지입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그 다음에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루안스크 즉 돈바스 지역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내전 지역을 이제 독립 인정 국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나토한테 열받아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크림반도는 일단 러시아가 가지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쪽도 양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죠? 지금 어차피 러시아가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 나토와 크림반도 이 두 가지는 러시아가 원래 원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바스 지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침공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립 인정 요것이 지금 애매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내전 지역이었고 우크라이나 국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땅을 뺏기게 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4차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루안스크, 도네츠크 여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크림반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하지 않는 것 중립국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너희들을 인정해. 라고 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4차 회담이 진행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장기화된다라면 시장에 계속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찝찝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의 변동성을 조금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아침에 얻어맞고 시작하는 것은 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반대 매매들도 좀 섞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아침에 변동성 여기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또 받아줄 수 있겠는지 그 여부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물적 분할, 합병, 영업, 양수, 영업 양도 등을 하게 됐을 때 즉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 매년 5월 말까지 내야 하는 기업 지배구조서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네, 기업 지배 구조 이거 어려운 글씨 아닌데 어렵네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다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즉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주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대선 후보들의 그런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그것을 뭐 기존 주주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이 물적 분할된 기업이 상장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를 보존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것이냐, 또 그 기간 동안에 팔아먹은 사람들 어떻게 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이 지배력이 희석이 되는, 또 간접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이거 지금 당장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걸 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 성공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주주들이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물적 분할, 이 모회사, 자회사, 이런 뭐 동시상장,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좀 해놓고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적 분할을 먼저 한 기업들만이 승리가 되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뭐 기사에서는 과잉 규제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과잉 규제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물적 분할을 약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 가치를 키우고 동시에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뭐 문제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엿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줘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라거나 또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또 물적 분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배 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신성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부분은 일단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적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물적 분할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걔를 상장시키게 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라면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좋은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업에게도 뭔가 그런 어떤 도망칠 만한 그런 구석을 줘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 한 조치들은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 실질적으로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주춤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더 커질 수 있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히는 상태가 돼서 약간은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 것인지 일단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좋은 소식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해가지고 자사주 취득 공시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올 1월과 2월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무려 77건, 77건이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29건, 코스닥이 48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기간에는 39건 정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죠. 24일날 3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 나면서 주가 한번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그 주식 먹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사주를 일단 소각하겠다. 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셀트리온,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호재가 됩니다. 기업이 사거나 경영진이 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를 잘 아는 내부자가 현재 주가 상태를 저평가된 것을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많이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기업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저점에서 물건을 콱 잡아가지고, 네, 지수 방어도 좀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이것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없이 좋은 호재예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용도가 불투명한 거죠. 즉, 자사주 매입을 해서 지수를 방어하겠다. 그런데 올라가면 다시 팔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라면은 잠재적인 악성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지금은 저가이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해주는 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주가 올라간 다음에 매도를 치겠다. 이런 식의 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죠. 즉, 가격이 쌀 때 자사주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리먼 사태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게 좀 있었죠. 증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에 조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좀 더 사가지고 지배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이라는 이런 쪽에서 또는 이제 지역의 지배를 조금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다지 좋은 호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서 사주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은 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사주는 주주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매입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호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소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의도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기업들이 왕창 출연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들을 좀 많이 해주면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것을 자사주 매입에 기대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언발의 오줌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더라도 뭔가라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더 이상 빠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에 급락세로 마무리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회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오전에 장이 약간 안 좋게 출발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 분할 규제를 가지고 나섰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소각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니들도 저가에 사서 고점에 팔아먹으려는 속셈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호재인지 아닌지 그 방향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체크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할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될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이 패턴으로 단순하게 매매해도 좋다. 즉 장기로 그냥 가지고 가겠다. 즉 한 달, 2달 이렇게 단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주식이라면 그냥 주가가 내려갈 때 웃는 얼굴로 주식을 사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고 정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오전장 살펴보고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